자, 잘 쉬셨나요? 앞에 한 거를 보니까 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진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짧은 내용들입니다. 이 교재가 워낙 뭐 한 챕터당 거의 뭐 한 학기 정도의 분량을 한 챕터 또는 두 챕터에 줄여놔서 큰 그림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어서 염증들 중에서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류마티즘이 있는데요.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완화하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엔세이드 같은 걸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안 되지만 질환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경감시키려고 하는 관점으로 질환을 변화시키는 항류마티스 약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디지즈 모디파잉 안티 류마틱 에이전트에서 드마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녀석들은 보통 T세포가 작용을 하고 얘네들의 뇌는 사이토카인 TNF 알파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이 녀석들이 아까 얘기했던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앞단계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T세포나 B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들 또는 항류마티스 약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게 있고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있고 뭐 루플라마이드, 설파살라진, 뭐 글루코코티코이드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TNF 알파 같은 것들이 보다 중요한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TNF 알파 억제제 같은 것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만든 TNF 알파 억제제가 있고요. 또는 얘네들은 TNF 알파랑 항원항체에 반응을 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MAB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단일 크론 항체란 뜻입니다.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단일 클론 항체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TNF 알파랑 경쟁적으로 작용을 하는 녀석들이 TNF 생물학 조치인데 아바타셉트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풍은 우리 몸의 세포가 망가져서 세포 쓰레기가 되면 대표적으로 피리미딘 염기가 되고 얘네들은 여러가지 잔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 과정에서 요산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요산 농도가 굉장히 많아지면 갑자기 오줌으로 미쳐 나가지 못하고 이 관절로 침착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관절이 침착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해가지고 통풍 또 가우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혈중의 요산 농도가 고농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항암제 투여를 받게 되면 암세포들이 엄청나게 죽기 때문에 세포 쓰레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항암제 투여받는 분들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통풍이 되겠습니다. 이 통풍은 막으려면 통풍이 일어나게 하는 요산을 못 만들게 하는 잔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억제를 해서 요산 생산을 감소시키는 알로프리롤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에 침착이 일어나게 되면 이곳에 과립구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고 분열을 해서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그것들을 막는 콜리친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항염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적으로는 이런 퓨린이나 피리미딘이 많은 염기
식품을 섭취하거나 또는 알코올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유산이 많아지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삼겹살에 과음을 하게 되면 딱 급성 통풍이 일어날 가능성들을 제공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열이 나는 경우에 대한 치료를 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약물들이 그 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감염은 당연한 거고요. 항생제가 열을 내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뭐 이게 우울증이나 기분 장애에 쓰는 걸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또는 항정신병 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고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취제도 열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면역 조절이나 세포 독성과 관계된 특히 인터페론 그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증상이 열, 뭐 오한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인터페론 증후군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면역 조절 물질,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터페론 주사를 하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에도 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 열이 생겼을 때 해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스피린, 프로스타글란딘을 감소시켜서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 등의 다른 엔세이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20세 미만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대용제로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걸로 해열, 진통 얘는 그 두 개와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항염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해열제들이 있다. 이제 이번에 마지막 면역 주제인데 면역학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큰 아웃라인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면역학을 혹시 배우셨다면 거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외부의 여러 가지 뭐 병원체들 또는 캔서라든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공격으로부터 1차 방어선이 있죠. 주로 기계적 장벽이나 반사작용 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반사작용 기침 같은 것들 그리고 기계적 장벽은 뭐 피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눈물 또는 위산 이런 것들이 1차 장벽입니다. 그리고 이런 1차 장벽들을 통과해서 체내 세포로 오게 되면 2차 방어선이 가동을 하는데 체내에서 갖고 있는 군인들 또는 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쏘는 작용들을 하는 게 2차 방어선인데 주로 담당하는 게 포시세포들이 들어온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되고요. 또는 자연살해 세포들이 캔서 같은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내는 여러 가지 뭐 단백질 같은 거라든가 또는 뭐 열이나 발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죽이는 장벽들을 설치를 해놨죠. 이것들은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은 넌 스페시픽하게 다 이제 방어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비특이성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기억을 하냐 하면 나를 공격했던 녀석을 좀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또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바로 방어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3방어전이 워킹을 하는데 이걸 특이성 면역이라고 그러죠. T세포, B세포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D림프구, B림프가 작용하는데 특이적으로 이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무기들을 장착을 해서 특이성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역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두 가지가 있고요. 선천성은 원래 갖고 있던 거,
후천성은 그 적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나 방어선을 구축해야지 해서 만든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것들은 또 다시 세포가 하는 직접 면역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를 통해서 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라는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체는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 면역이 유전되는 상황인 거고요. 선천적으로 이건 자연스럽게 면역되는 거고, 후천성 면역들은 그 원인 균에 노출이 돼서 얻어지는 건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걸로 해서 이것도 싸우면서 이제 면역력을 획득하는 능동적 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아가 직접 싸우는 건 아닌데 엄마를 통해서 받는 수동적 자연 면역 상태가 있죠. 그리고 노출은 아니더라도 미리 인공적으로 면역을 위해서 백신 같은 것들인데요. 원인균의 노출을 의도적으로 시켜서 능동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의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면역 반응에 관계하는 면역 세포들은 여기 지금 잘못 썼는데 50에서 70%가 호중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잘못 썼네요. 25% 정도, 20에서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은 호중구고요. 제일 많죠. 그리고 얘네들은 침입자하고 를 섭취하거나 파괴할 때 사용하는 거고, 포식 기능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림프구고요. 얘네들은 자극받게 되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되죠. B림프구가 대표적이고, 항체를 생성할 수 있고 특이적 반응들을 담당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과립을 갖고 있는 과립세포들이 쭉 있고요. 호영구라든가 호상구, 이것들은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나 침입자를 파괴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식기능을 갖고 있는 대식세포들이 있죠. 그리고 이 림프구가 어떤 항체를 만들면 좋겠어 라고 항체를 만드는 항원을 EV로 항체를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을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수의선세포가 항원을 제시하는 항원 제시세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면역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공격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천성 면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투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호중구나 대세포는 여러 가지 식세포 작용을 하는 군대에 해당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겠죠. 사이토카이나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인터페론 같은 것도 만들어내겠을 겁니다. 그 다음에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캔서를 상대하는 녀석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외국 원정 부대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인터페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터에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상황에서 대세포 얘네들이 여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 터져서 열도 나고 통증도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후천성은 항원이 이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건데요. 줄기세포에서 대표적으로 B 그리고 T 림프구가 우리가 원치 않은 항원을 만나게 되면, 적을 만나게 되면, T 림프구는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그래서 살해 독성을 갖고 있는 T 림프구로 바꿔서 직접 세포 독성 반응으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B 림프구는
이러한 T림프구의 도움들을 받아서 이런 녀석이 오면 기억해 두자라고 기억세포를 만들거나 아니면 바로 공격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라즈마 셀을 만들어서 항체를 만드는 작용으로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면역학도 공부하려면 거의 그 2~3시간 한 주에씩 해서 거의 한 학기 동안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량인데 지금 잠깐 10여 분 동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B세포와 T세포의 특징들을 대충 보게 되면 B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훈련받고 T세포는 흉선에서 만들어지고 훈련받습니다. 흉선이 T세포한테 하는 훈련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니꺼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법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흉선 기관에서 시험을 봐서 구분 능력이 그 출중해진 녀석만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공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 B세포는 체액성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세포 뭐 이런 것들은 비교하면서 그 보시면 되고요. 림프구에는 이 정도 비율로 T세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중요 기능이 있고 그리고 T세포는 림포카인 같은 것들을 만드는 중요 기능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뭐 이런 바이러스를 B세포가 담당한다면 T세포는 대부분 뭐 이 정도의 차이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B, T 그리고 뭐 대세포 그리고 내추럴 킬러 셀 이런 것들을 생체에서 많이 이제 자극을 시켜야지 면역계가 이제 강화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그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녀석들이 면역 자극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자극제에는 사이토카인도 있고 생체 방어 조절 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사이토카론의 그 대표적인 게 인터페론, INF로 그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루킨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터페론은 그 면역세포의 활성들을 증가를 시키죠. 그래서 알파는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리고 베타는 다발성 경화증이 생겼을 때, 감마는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인터루킨 같은 경우에는 뭐 암 같은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T세포 활성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터루킨 2는 신장암 또는 인터루킨 11은 혈소판 생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백혈구 생성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 클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인 GCSF나 GM-CSF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방광암 약물 치료에서 BCG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얘네들은 그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그 장기 이식 상황에 그 이식된 장기가 제대로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녀석이고요.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의 내몸을 파괴하는 그 면역 반응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면역 억제들을 쓰게 됩니다. 이식 후에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하는 것들의 중요한 약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티마이오사이트 글로불린이라든가 그 알렌투주막, 또 바실리주막, 리투ක්시막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단일 클로널 항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해서 맙들이 있게 되고 항체 제제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건강한 사람들의 혈장으로 제조한 항체 같은 경우도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 후에 유지를 위한 약물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칼시루린을 억제하는, 즉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인터루킨 2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화 자체를 감소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때 쓰는 게 사이클로포린, 타크롤리무스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면 T세포를 다시 자극해서 분열을 증가시킬 때 쓰는 mTOR 신호가 있는데 그걸 억제를 해서 T세포의 신호종다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표적인 항염증 제제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에 한 부작용이 보다는 장기 이식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겠죠. 다음은 실제 폐 이식을 한 분한테 쓰는 약제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이코스포린, 스테로이드, 그리고 아자치오프린, 그다음에 타크롤리무스 이런 것들을 적절 용량들을 쓰게 되고, 특히 사이코스포린하고 타크롤리무스는 그 상호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중요해져서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용량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면역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받고 있죠. 백신. 백신은 기억하는 B세포 같은 것들을 형성을 시켜서 다음에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항체를 빠르게 생산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들의 메모리 기능을 장기적으로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 부스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러한 백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살아있지만 질병을 유발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약독화 백신이 있고요. 완전히 죽이면서 그 백신의 단백질, 항원 부분을 접종하는 비활성화 백신이 있고, 다음에 화학적 변형을 줘서 세균 독소가 일부 포함돼서 질병은 일으키지는 않은데 조금 항체를 잘 만들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제조합형 백신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 하는 제조합형 백신이 있죠. 최근에 메신저 RNA를 포함하는 백신이 만들어졌죠. 코로나 덕분에. 이게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제조합 백신은 아스트라 제네카가 여기에 해당하죠.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는 것하고 다르게 단백질 생성할 수 있는 메신저 RNA를 넣어줘서 우리 세포가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백신 만들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용하게 접근했고, 첫 번째 메신저 RNA 백신이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항원이나 백신에 노출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에 노출이 되면 능동적으로 기억세포가 생산되는 과정을 능동면역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기억세포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은 보통 능동면역 하는데 최소한 백신하고 나서 14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 외국 나가기 전에 백신 주사는 이렇게 능동면역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러한 백시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을 치유를 목적으로 할 때 백시네이션이 돼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또는 만들어진 그것들을 바로 투여를 하는 수동면역이 있게 되죠. 이것들은 항체를 만드는 법을 가리키면 오랫동안 능동면역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만들어진 항체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작동을 하지만 작용할 수 있는 지속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면역글로불린을 바로 주게 되면 항체 반응은 빠르지만 시간이 좀 짧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은 이렇게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능동면역은 독소를 노출시켜서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고요. 독소에 노출돼서 만들어진 항체를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예방접종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파상풍 또는 디프테리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언제 뭘 맞아라, 뭐 간염 백신 언제 맞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외국에 가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질병관리청에 들어가게 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끊어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외국에 뭐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 대학이나 이럴 때 이제 백시네이션 증명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통 끊게 되는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어떤 백신들을 맞아봤는지 살펴보실 겸,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귤러한 접종 시스템에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할 겸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하게 수동면역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파상풍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항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항체를 해서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을 바로 근육 주사를 해서 하는 조절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면역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파상풍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쓰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하는 방법들 중에, 어릴 때는 능동면역으로 이러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들을 맞게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 10년 주기로 또 백신을 부스터샷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더라도 증상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생기게 되면, 그런 증상들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동면역 반응으로 하이퍼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방식으로 쓰게 되죠. 따라서 능동면역이 뭔지 수동면역이 뭔지 조금 면역학적으로 좀 구분을 하셔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파상풍을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런 설명들을 쭉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과정들을 다 요약을 하면, 조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내는 성장인자가 뭐가 있는지, 적혈구는 EPO, 백혈구는 CSF, 혈소판은 TPO에 대한 증진제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빈혈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철분을 예로 들었고, 엽산을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를 설명하면서 어떤 기전들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고 과정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항혈소판제에 대해서 아스피린을 설명드렸고, ADP 억제제를 설명드렸고, G2A, 3B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서 얘를 억제했을 때 어떻게 지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항응고제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헤파린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와파린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전을 용해하는 용해제로서 티슈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TPA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죠. 이건 혈전 용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출혈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각각의 응고제에 대한 해독제, 특히 혈전 용해제에 대해서 출혈을 치료하는 방법, 헤파린에 대한 출혈 치료 방법, 또는 와파린에 대한 출혈 치료하는 방법,
등등을 그 매치해서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그 염증의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콕스를 억제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콕스 1, 2를 비가역적 억제하는 아스피린 얘기 있고, 콕스 1, 2를 가역적으로 하는 이부브로펜, 그리고 콕스 2만 억제하는 셀레콕시브, 이걸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염, 해열, 진통 작용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은 혈전을 혈소판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얘는 이제 그러한 부작용이 조금 적다고 했고요. 얘는 그것 플러스 위장관 출혈에 대한 부작용도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그 강력한 반면에 부작용들이 좀 심해서 특히 염증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쓸 때 이제 많이 쓴다고 했고, 감염 상황에서는 쓰는 건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성 통풍 쪽으로 하게 되면 그 TNF 알파 억제제라든가 또는 그 T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만들지 못하는 알로프리롤이 있고, 그 다음에 콜키신이라고 해서 관절의 과립부가 이동하거나 분열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약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들은 조금 이해할 때 세포 쓰레기가 만들어지면 오줌으로 요산으로 만들어서 배설하는데, 갑작스러운 세포 쓰레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통풍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항암제 투여하는 분들의 부작용으로 통풍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열을 일으키는 항생제도 있고, 항우울제 같은 경우도 발열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열제를 쓰는 게 아스피린, 엔세이드 또는 아스타미노펜 같은 것들을 각각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면역 반응은 선천성, 후천성, 그리고 세포성, 체액성 면역 반응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작용하는 림프구, B셀, T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중요하게는 면역 증진제 설명했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장에 대한 큰 아웃라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거를 어떻게 했는지 정리하면서 요약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서로 다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